2016 지식나눔 ICT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YTN 사이언스의 아나운서 이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식나눔 ICT 드림 콘서트는 국내 기업 실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ICT 기술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9월 토크 콘서트를 시작으로 10월 북 콘서트, 11월에는 포럼이 진행되는 지식 나눔으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행사입니다. 드림 콘서트의 첫 문을 연 이번 ICT 토크 콘서트는 ICT,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미래의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을 주제로 릴레이로 연사들의 강연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해 빅 이슈였던 인공지능에 대해서 차두원 박사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차두원입니다. 저는 제목이 너무 거창하죠. 제목은 거창한데 거창한 내용이 별로 없고요. 저는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자동주행 시스템이라는 그 무인 자동차를 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경험이라는 것을 전공을 했습니다. 시스템 만들 때 과연 어떻게 사람에게 보다 적합하고 세이프티하게 만드느냐, 이 분야를 한 6년 연구를 했고요. 지금 이제 과학기술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기술 정책을 하다 보니까 궁금점이 드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기술을 왜 개발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엔지니어 때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게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그런 우리나라 이제 정부는 1년에 한 18조를 투자합니다. 왜 해놓느냐고 했을 때 결국은 일자리, 그 다음에 국민의 삶의 질이 가장 중요한 목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주에 발표가 있었어요. 뉴토놈이라고 미국의 스타트업에서 만든 무인 택시인데 싱가포르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앱으로 부르면 택시가 오고요. 내가 원하는 데까지 가면은 뭐 이 차는 알아서 파킹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 오더를 기다리겠죠. 근데 이렇게 뭐 택시가 지금 이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도 우버가 시작을 하고 있고요. 도쿄라든가 헬싱키라든가 몇 군데서는 무인 버스를 지금 막 시작을 했어요.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죠. 이 무인 자동차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 얘도 로봇이거든요. 인공지능이고요. 아마 알파고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이 자동차로 느끼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2번의 충격이 있었어요.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마이윈도 얘기했고요. 하다못해 저도 얘기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WEF라는 굉장히 힘 있는 주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딱 정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일자리예요. 일자리인데 기술에 의한 일자리 파괴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첨단 기술이 이들이 말하는 4차 산업혁명 동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첨단 로봇, 자율운송수단,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 다음에 생명공학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발전으로 해서 2020년까지 주요국에서 5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발표를 한 거죠. 저 때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올해 가장 큰 첫 번째 충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세돌 구단, 이 알파고 사태 매치죠. 빅매치였죠. 4대1로 이세돌 구단이 졌죠. 이 매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겠지만 이 매치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나라 바둑이라든가 기술 전문가들은 다 뭐라 그랬냐면 이세돌 구단이 이길 거라고 다 예측을 했어요. 기술로 안 본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자존심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만든 기술을 어떻게 기계가 이겨라는 자존심이 이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택시를 타도 기사분도 알파고 저희 꼬마도 알파고 저희 부모님도 알파고 뭐 알파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때가. 저는 이걸 이제 올해 2번째 기술 충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사람들이 몰랐던 건 아니에요.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라는 데서 주요 국가에 이제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자기의 직업을 앞으로 뭐가 가장 영향을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기술의 발전, 이노베이션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이게 이제 항상 우리한테 퀘스천이었거든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90년대 초반에 모 기업에 인턴을 하는데 그때 공장에 가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로봇이 막 도입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로봇들은요, 이 안전망에다 갇혀 있었어요. 위험하니까. 한 대 부딪히면 사람이 굉장히 상해를 입으니까. 저 안전망을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로봇들이. 근데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페퍼가 이 어떤 고정관념을 깼죠. 얘가 300만 원대입니다. 근데 얘는 다리가 없어요. 걷지를 못해요. 바퀴로 움직여요. 대신 얘는 감성 로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요. 그리고 뭐 여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크라우드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스스로 학습을 해서 점점 똑똑해집니다. 이게 생활에 300만 원에 우리 생활에 들어왔어요. 일본에서. 아직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오면서 점점 이제 로봇이 우리 생활로 가까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로봇이 저런 애들만 있느냐? 아니에요. 택시인데 로봇 택시라고 있죠. 저희 동네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는 사람의 기능을 대신하는 모든 것을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두 발로 걷는 게 로봇이 아니에요.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 같으세요? 나사에서 만든 우주인입니다. 우주인 로봇이죠. 우주로 사람을 보내는데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 비용이 들고 사고도 나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을 대신 보내기 위한 로봇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여자 로봇 이거 뭐 같습니까? 아나운서 로봇입니다. 그 일본 과학관에 있는 아나운서 로봇인데요. 정기적으로 방송을 해요. 그리고 회계사 로봇이고 이 로봇은 텔레노이드라는 건데요. 역시 뭐 일본의 이시구로 교수가 만든 건데 우리가 혼자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지금 독거 인구가 되게 늘어나고 있는데 독거 혼자 사는 분들이 가장 위험한 질병이 우울증이죠. 근데 이제 누구랑 전화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이 손녀랑 할아버지랑 전화할 때 그냥 음성만 듣는 것보다는 얘를 가지고 전화 연결을 해서 들으면은 이 텔레노이드가 사람의 표정하고 입모양을 그대로 재생을 해줍니다. 그러면 뭐 우울증이 덜 걸리나 봐요. 근데 저는 되게 무섭더라고요. 귀신 같아가지고 이런 로봇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로봇이 있고 로봇이 일자리를 생산 현장부터 없앤다고 그 다음에 인간의 창의적인 기능은 로봇이 못할 거라고 했지만 아직 뭐 시판은 안 됐지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일 대학에서 나온 죄송합니다. 로봇인데 작곡을 하는 로봇이죠. 클래식부터 시작했어요. 요즘 헤비메탈을 작곡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림도 그리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롱 글리드라고 그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소프트웨어가 만드는 신문입니다. 뭐 인터넷판에 있는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해가지고 재밌는 기사만 주말판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까 제가 철조망에 갇힌 공장을 보여드렸지만 이거는 그 주위에 그 인도에 있는 공장입니다. 축구장이 한 38배 크기고요. 그 엔진이나 터빈을 만드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여기서 나간 부품을 출시하면 끝이 아니라 그 부품과 계속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통해서 연결을 하면서 부품 상태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공장에서.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오퍼레이터 부품 관련된 오퍼레이터나 아니면 사용자한테 워닝을 주고 처치법을 가르쳐 주고요. 철조망 없어졌죠. 요즘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검은 공장이란 불 꺼진 공장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전기가 죄송합니다. 조명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고 로봇과 인공지능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확산되고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뭐 구석기, 청동기부터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전에다 수동 시대였어요. 사람이 걸어 다녔죠. 마차 타고 다녔죠. 증기기관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움직이기만 한 자동차 나왔죠. 그 변속기를 단 자동차가 나왔죠. 충돌 방지 자동차가 나왔죠. 지금 지가 알아서 움직입니다. 정말 많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자동화가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자율주행차를 필두로 해서 완전 자동화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시대 초입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뭐가 변했냐? 우리가 일하고 먹고 자고 개발하고 생활하는 환경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거나 상호작용이란 걸 할 때 우리 예를 들면은 사람하고 저하고 제가 무슨
자동차를 운전을 할 때 상호작용 조작하는 걸 상호작용 한다 그러거든요. 그때는 우리는 물리적 실제 세계에서만 했어요. 차를 조작을 하고 그러면 이제 차가 알아서 반응해주고 내 목적지까지 갑니다. 전 계속 운전하고요. 근데 그게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까 자율주행차를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죠. 걔가 매개체가 돼서 인공지능하고도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죠.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하고 대결할 때요. 처음에 기자들이 그 허서비스 그 알파고 회사 딥마인드 대표한테 물었어요. 슈퍼컴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허서비스가 얘기했죠. 구름 위에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통해서 인터넷 라인만 가지고 와서 이세돌 구단하고 대결을 한 거거든요. 물론 그때 대리기사가 이제 한 명이 있긴 했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많은 시스템들이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는 사이버 세계에 있고 이 상호작용은 로봇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이런 모델이 변하게 되면서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은 그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커다란 질문 난리가 났었죠. 인간의 일자리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사회생활 시작할 때요. 93년도에요. 제가 모 대기업에 다녔는데 그 한 과마다 타이프를 치시는 분들이 한 분씩 계셨었어요. 꽤 오래전 일입니다. 타이피스트라 그랬죠. 그러다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용 PC가 보급되다가 지금 우리가 다 하죠. 그 기술이 발전할수록 직업은 변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건 미국의 데이터예요. 1850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직업 종사자들의 데이터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농업 종사자들 한번 보실까요? 예전에 이제 한 미국 인구의 절반이 농업에 종사했는데 지금은 1.0% 많이 농업에 종사하고요. 근데 블루 컬러 생산직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다음에 서비스는 조금 늘어나고 있고 화이트 컬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가 전문직이에요. 엔지니어링, 과학자, 관리자 이런 계층이고요. 이걸 제가 우리나라 것도 한번 제가 그려봤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6.25 전쟁이란 게 있어가지고 조금 미국이랑 상황이 다른데 예전에 60년대 때는 농업에 거의 한 80%가 종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4.7% 우리나라 그 직업을 가지신 분의 저 정도가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고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좀 생산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다음에 서비스 판매 종사자는 좀 꾸준하고요. 관리 사무직 전문직이 그 화이트 컬러예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블루 컬러는 로봇에 의해 계속 바뀌고 있고 이제는 화이트 컬러가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이 점점 대체하면서 이제 인구가 좀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미국에서 가장 난리가 났던 그래프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풋 대비 생산성이 쫙 올라가요. 2000년대까지 어느 정도 한 45도로 올라가다 그 위로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갑니다. 생산성이. 공장 자동화라든가 인력 교체가 본격적으로 된 거죠. 대신 고용은 쭉쭉쭉쭉 한 2000년대까지 같이 갑니다. 생산성하고요 고용하고 매년 2.1%씩 오르면서 같이 갔는데 이게 2000년대 접어들면서 고용이 확 꺾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 그래프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갖고 뭐 조스 오브 스네이크라 그래가지고 이게 뱀의 입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경제 쪽에서 회자가 됐었는데 똑같은 데이터를 제가 한국을 그려봤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데이터가 1970년도밖에 없는데요. 7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도의 산업화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때부터 기계 들어오고요. 굉장히 많은 그런 정책이 정부 주도로 펼쳐졌는데 생산성은요 정말 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용은 그닥 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산업혁명기라는 그때부터 쭉 서서히 기술이 발전되고 노사관계가 유지가 됐는데 우리나라 무조건 이제 좀 산업화가 정책이 시작된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꼬마한테 물어봤어요. 이 그래프 이게 뱀이래. 이건 뭐 같니 그랬더니 악어 주둥이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살벌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스마트 팩토리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G2의 공장 같은 걸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독일의 50%의 공장들이 연 이익 1%를 올리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다면 그 350만 명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예요. 스마트 팩토리 도입에 따라서 뭐 일자리 변동폭을 보면 늘어나는 일자리가 연구개발직이 많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제 전공인데 휴먼 인터페이스 디자인, 기계와 사람이 어떻게 협종을 하고 일을 서로 나눠서 보다 더 생산성을 높일 것이냐 그거를 디자인하는 잡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좀 이따 이제 빅데이터를 말씀하시겠지만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굉장히 늘어나고 물류, 세일즈, 비즈니스, 그다음에 로봇, 자동화 이런 간접 직접 인다이렉트 잡들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전망이죠. 직접 종사자는 줄고 정보통신 중심으로 간접 종사자는 늘어난다. 그럼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핵심 가치를 잡아야 될 것이냐, 세 가지로 제가 마지막 챕터인데 말씀을 드릴게요. 연결, 협력, 경험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아니면 사물인터넷, 그다음에 인공지능, 로봇을 얘기를 하면서 초연결 사회라고 이제 뭐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를 정의를 합니다. 이미 들어갔죠. 항상 연결돼 있어요. 인터넷끼리 인터넷하고 사람만 연결된 게 아니라 모든 사물들이 사람과 같이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연결성이 굉장히 아마 높을 겁니다. 그게 때로는 뭐 안 좋을 때도 있지만 항상 친구들과 연결돼 있고, 그냥 뭐 우리 문자라든가 메시지 보내 바로바로 오고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런 사회를 보면은 그런 어떤 연결을 통해서 이제 그 가치를 만든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런 걸 가치를 하고, 두 번째는 협력이라는 겁니다. 사람 간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내 걸로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을 해서 가치를 만들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사용자 경험이라고 ICT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로봇이나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용자 경험이에요. 제가 이제 송파구 주택가에 사는데 주변에 3층짜리 스타벅스 하나가 있고요, 뒤에 2층짜리가 있고요, 뭐 1층짜리도 하나 있어요. 가보면은 이게 도서관인지 그 커피 전문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아마 아까 C세대가 많은데 간지템 하나씩 있죠. 맥북 하나 들고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뭐 스케치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기자분들도 여쭤보면 어디세요? 그러면 스타벅스에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왜? 일이 잘 된대요. 공부가 잘 되고 글이 잘 써진대요. 스타벅스가 파는 거는 커피가 아니라 경험이라는 거죠. 새로운 경험.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이제 ICT 분야, 로봇과 인공지능의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그림 하나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이거는 핀란드에서 굉장히 자랑하는 경험 경제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스키 터널이에요. 쟤네 스키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름에 못 하잖아요. 약간 2km짜리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출근할 때 터널 가서 옷 갈아입고 스키 한 2km 타고 옷 갈아입고 출근했다가 역으로 퇴근할 때는 또 와서 스키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신선한 경험,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주는 게 앞으로의 아마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새로운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개발이라든가 공부라든가 일을 할 때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짧지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강연은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님께서 빅데이터로 보는 세상이란 주제로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도원 박사님이 앞으로 없어질 직업 중에 은행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첫 직장이 은행원이었거든요. 빨리 접은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해야겠네요. 어쨌든 그때부터 저는 2000년에 은행 나와서 이 데이터 관련된 일을 지금 10년 이상째 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얼마 안 된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사실 빅데이터라는 표현을 쓰기 이전부터 이 데이터 산업 또 데이터 혁명은 이어져 왔다는 거고요. 오늘 제가 좀 뭐 빅데이터라는 키워드가 좀 생소한 키워드가 이제는 아닌 그런 키워드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여러분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여러 가지 SNS를 많이 또 사용하시면서 하루에 쏟아지는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분야에 이 활용을 할 수 있고 기존엔 데이터가 없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그걸 갖고 기술 자체는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저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가치, 그러니까 그 볼륨의 빅데이터가 아니라 밸류의 빅데이터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뭐 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정형 데이터는 한마디로 이제 머신 데이터, 그러니까 기계들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시그널 데이터들. 특히 이제 뭐 여러분들
또 뭐 여러 가지 그 기기들을 디바이스를 많이 사용하지만 그런 그 시그널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 거고, 특히 이제 한 사람 몸에서 나오는 사실 유전 데이터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예전에는 그걸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이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수명이나 이런 예측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장도 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경우에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살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 보건 분야에서 충분히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SNS 데이터로 대변하는 비경영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의 어떤 일상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여러분들의 니즈를 욕망을 찾아낼 수 있는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회사가 보통 특히 이제 지금 존재하는 데이터 중에 세 개의 데이터만 모이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SNS 데이터, 그리고 두 번째가 통신 데이터, 그리고 세 번째가 카드 데이터. 사실 이 세 데이터만 보면 이제 우리의 일상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데, 이 카드 데이터와 이 통신 데이터는 사실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 활용이라고 하는 게 많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세 회사가 모여서 이 상권 분석이나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카드 데이터가 되게 유용해요. 카드 데이터는 말 그대로 이제 무엇을 샀는지 그리고 어디서 샀는지까지도 이제 데이터 안에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제 같이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지만, 특히 이제 뭐 상권 분석할 때 뭐 홍대랑 뭐 가로수길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뽑아 봤을 경우에 특정 이제 여성 직영 브랜드 매장의 카드 데이터를 봤더니 홍대에서는 본인 카드로 추정되는 여성 카드가 많이 긁히는 반면에 가로수길에서는 남성 카드가 많이 긁혀요. 여성 매장에서, 옷 매장에서 도대체 누구 카드가 지금 긁히는 걸까라고 보게 되면 분명히 여성 옷을 남자가 입지는 않을 테니까 오빠 카드로 추정되는 카드들이 마구마구 긁혀댑니다. 가로수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데이터를 갖고 활용을 할 수 있느냐. 홍대에서는 자기가 자기 돈 주고 사 입는 거예요. 가로수길에서는 오빠가 사주는 옷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 할인 정책을 만들 때 가로수길에서는 할인을 잘 안 해줘요. 어차피 자기 돈 내고 사는 옷이 아니라면 홍대에서는 분명히 싸면 사 입는 거고, 가로수길에서는 비싸도 이게 어떻게 보면 충분히 사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갖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세대에서 이 창의나 창조를 이 데이터를 통해서 좀 응용할 수 있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이 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인사이트예요.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실 데이터 분석을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보게 되면 왠지 이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이 또 유난히 있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분석을 잘하는 친구들 보게 되면 남들보다 대충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데이터는 결합으로서의 의미를 많이 갖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기 때문에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은 건데, 보통은 이제 여러 주변의 상황들까지도 같이 엮어서 보는 사람이 데이터의 결합, 또 이게 어떤 인사이트를 잘 뽑아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모차르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차르트도 사실 수많은 노래들을 분석을 통해서 뭐 어떤 뭐 표절이라는 얘기도 받을 정도로 처음에는 많은 기존의 노래들을 분석했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창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이 창의라는 관점이고요. 이 데이터 분석을 어디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이 인사이트라는 게 마지막에 어떤 순간에서 터지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 문제를 인식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몰입하고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또 약간 침체돼 있다가 바로 이제 인사이트 영감이 터지면서 이제 문제 해결에 나가는 이런 단계가 이제 보통 펼쳐지는데, 이 중에서 이 준비하고 몰입하는 단계에서 데이터 분석이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무슨 문제를 풀지를 일단
그 문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와 몰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이 산업이 또 분야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일단 문제 인식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했던 그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샘플링해서 데이터 분석이 뭐야라고 여러분들 이제 많이 고민들 하잖아요. 한번 좀 모델링을 해왔는데 사실 이제 문제 인식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직장인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그 직장인으로서만 살 수는 없지 않겠냐. 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로봇이 나를 대체할 텐데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인식했을 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도출해내야 되고 그러면서 그러면 뭐 창업을 할까? 그러면 말 그대로 뭐 창업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면 어떤 창업을 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그때부터 봐야죠.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야 어떤 것인지 이게 쇼핑인지 아니면 교육인지 그리고 뭐 스포츠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식이나 요리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데이터로 일단 그 뽑아내고 검증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몰입이라고 하는 단계. 그러면 내가 외식 산업에 대해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부터는 이제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죠. 어떤 컨셉으로 할지 또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감으로 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거든요. 지금까지는 경험이 의존하는 그리고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감이 좋은 사람들이 성공했다면 지금은 감으로 승부하기엔 너무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 그 분야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데이터를 보고 얼마든지 거기서 좋은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로만 뽑아봤을 때는 이 동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열정, 그리고 노력,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에 몰입을 하는 이 네 개의 키워드가 제가 창의성을 갖고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나오는 주요 키워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보여주는 창의성은 이 네 개의 키워드로 대변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키워드에 주목을 하고 이 키워드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창의적인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그래요. 이게 크게 분석 과정과 해석 과정이 있는데 이 분석은 사실 기계가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분석은 기계가 하고 뽑혀져 나온 데이터를 이제 해석을 하는 과정이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해야 되는 과정인데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분석에 대한 과정을 모르고 가면 해석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계가 분석을 하지만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과지만 이과의 통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뭐 R 프로그래밍도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자바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봐야 되고 그걸 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 데이터를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실시간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카톡 같은 거 많이 통해서 메신저 하지만 지금 메신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실시간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뭐 싸이월드부터 이 카카오 스토리까지 지금 SNS에 많은 그런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데 싸이월드는 지금 많이 안 쓰죠. 거의 안 쓰죠. 그러니까 싸이월드가 사실 힘들어진 거는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일촌 신청하면서부터잖아요. 관계 형성에 대해서 약간 좀 어려움이 생기는. 그리고 이제 또 페이스북은 지금 많이 바뀌긴 했지만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트위터도 지금 트위터 자체만은 예전보다는 많이 영향력이 떨어져서 트위터 쓰시는 분들 보면 조금 뭐 누구 코스프레하고 좀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상한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성향이 강했고 인스타그램은 뭐 말 그대로 처음에 먹스타그램으로 시작했죠. 내가 뭐 먹고 사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개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견스타그램 그런 어떤 그래서 강아지 그림 많이 올려주시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 스토리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카카오 스토리 정말 많이 써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다. 저도 우리 집 애가 어떻게 크는지 카카오 스토리 보면서 알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지만 거의 카스에 더 자세히 올라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데이터거든요. 데이터, 이게 뭐 이미지 데이터, 뭐 음성 데이터, 뭐 다 데이터를 갖고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있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어린 왕자에 이런 글이 있어요. 만약에 배를 만들고 싶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 배를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하라고, 배를 만들기 위해서 뭐 어떤 그 나무를 구해와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는 것보다는 망망대해를 보여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갖게 해주는 게 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쓰이는 인용구예요. 결국 데이터는 방향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지 속도를 내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속도를 위한 속도 전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오로지 대학을까지 가는 그런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지금까지 속도 경쟁만 했는데, 지금부터는 속도 경쟁이 아니라 방향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방향을 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고 거기서 인사이트와 비전을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필요로 한, 그러니까 사실 뭐 데이터 분석이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도 계속 하루에도 수천 번 접하는 데이터들을 지금부터라도 관심 있게 보는 게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강연은 전남대 로봇연구소 박종호 교수님께서 로봇의 세계를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일찍 와서 앞에 강연자분들의 재밌는 유익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로봇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요. 오늘은 가볍게 이제 로봇 세계를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로봇의 정의, 분류 뭐 그런 쪽 가볍게 짚어보고, 그러고 나서 다양한 로봇들이 있는데 현재 수천 개, 수만 개는 아닌데 수천 개의 로봇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신문, 텔레비에 계속 방송이 되고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의 로봇은 어떤가를 가볍게 짚어보고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AI 로봇을 빼면 이제 말이 안 되겠죠. 이제 앞에 분들 전부 다 AI를 얘기했는데요. 이 AI,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죠. 지금 이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이제까지 그 로봇공학자하고 그다음 뇌과학자 분들이 몇십 년간 써놓은 단어들입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에서 갑자기 떴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한국에서 구글에 알파고가 그 바둑에 이긴다는 걸 보고, 구글에서 이제 알파고가 바둑을 이겼다기보다도 더 큰 게 무슨 의미냐면요. 저는 이제 바둑에서 크게 의미가 컸지만 저는 바둑은 간단히 얘기하면 2차원적인데요. 이게 이제 3차원적으로 감으로써 더 이제 시대가 AI로 더 가속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상당히 순기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로봇,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로서 이제 이런 대표적인 로봇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뜨고 있는 로봇이 잘 아시죠? 구글에서 자율주행차죠. 그러니까 차냐 로봇이냐 그거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융합이 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아이언맨이라고 있잖아요. 그 아이언맨의 이제 착용형 로봇 또는 파워 재킷, 파워 앰플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전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착용형 로봇은 우선은 국방, 그러니까 국방에서 이제 전투 현장에서 무거운 걸 드는 게 위험하니까 이와 같이 인간의 움직임을 또는 그런 신호를 증폭화해서 힘을 도움받는 개념인데, 그래서 이런 국방 로봇도 있고, 그 다음에 노약자분들의 이제 힘이 좀 약해진 것을 이제 좀 더 힘을 내주는 그런, 그래서 이제 환자와 노약자를 받쳐주는데 지금은 이보다 훨씬 더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활 착용형 로봇도 이제 큰 전체 이런 재킷 같은 게 아니라 뭐 무릎이랄지 히프랄지 간단하게 점씩 해서 훨씬 쉽게 사서 쓸 수 있게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시장이 빨리 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의 간단한 정의와 분류를 한번 보죠. 근데 공식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봇은 구동 장치입니다. 구동,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다음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운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움직이지 않는 것은 절대 로봇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로봇 강연을 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로봇은 움직여야 로봇이 그렇지 않으면 로봇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동과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자율성이 또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면 로봇이 또 아니랍니다. 그래서 두 축 이상이 돼야만 하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제어 소프트웨어인데요. 그러니까 로봇의 움직임을 무슨 기계적으로 움직이면 그건 절대 로봇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움직여야 이제 로봇이라는 게 이게 이제 공식적인 이제 로봇의 정의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오감으로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뇌로서 판단하고 그다음에 리액션 하죠. 손과 팔을 움직인다 할지 말로 한다 할지 있는데 로봇은 사람을 흉내내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로봇도 사람과 같이 센서로 주변을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세서 PC로 그다음에 판단하고 그다음에 모터로 운동하는데요. 이와 같이 보시다시피 로봇과 컴퓨터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는 모바일 폰이나 핸드폰이나 PC나 노트북이나 뭐든 간에 컴퓨터는 로봇의 하위 개념 내지는 서브셋 개념입니다. 그래서 로봇은 컴퓨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운동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컴퓨터는 운동이 없는 것이고 로봇은 운동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제조 현장에 쓰는 것은 산업용 로봇이라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로봇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제조 현장에 쓰이지 않는 로봇을 가지고 서비스 로봇이랍니다. 1960년대 초에 로봇이 발명이 돼서 처음으로 이제 나왔는데요. 그래서 70년대부터 산업용 로봇, 그러니까 20세기에 산업으로 발전했죠. 그랬다가 21세기에 이제 서비스 로봇이 도래가 돼서 지금은 바야흐로 서비스 로봇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로봇은 앞으로 크게 발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분들 자율주행차가 이제 내비게이션에 이제 GPS를 해서 내비게이션에서 지도를 해서 가는 거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근데 그것을 자동차 대신에 휠체어에다가 그리키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휠체어에 센서를 붙여서 주변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핸드폰만 갖다 붙이면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휠체어가 그러니까 자기 목적지를 핸드폰에 입력을 하면은 휠체어가 그 이제 탄 사람을 그대로 이제 다행히 보행자 거리를 따라서 집에까지 그런 안내해 주는 것. 이건 이제 하나의 컨셉 개념인데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상당히 좀 뭐랄까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기술입니다. 전투 로봇인데요. 이 여군이 등에 지고 있는 게 바로 소울저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군인과 전 소울저 로봇의 이제 두 개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벌써 이미 좀 쓰이고 있죠. 이쪽도 발전이 가속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난 구조 로봇인데 이제 유압을 쓰는 이제 거대한 로봇입니다. 여기 사람이 앞에 타서 조정하는 그런 원격 조정 개념인데요. 이 팔과 팔 사이가 한 10m 정도 이제 거대한 그런 로봇을 이런 것도 이제 특수 분야에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세계적으로 이제 FDA 그 치료 로봇인데요. 기술적으로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는 이와 같이 이런 로봇을 만지면은 뭔가 좀 마음이 순화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치료 로봇으로서 인정을 받은 로봇인데 그렇게 기록이 공식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노약자랄지 이제 혼자 계신 부인들이 이런 쓰다듬어 그러면 거기에 반응함으로써 상당히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만지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기술은 아니나 느낌이 이제 좋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이것은 저희 로봇 연구소에서 개발한 이제 능동 캡슐 내시경인데 어떻게 잘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화기관이 이제 접혀져 있을 때나 뭐 어떤 경우에도 상관없이 전혀 큰 문제 없이 왔다 갔다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용화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그다음 상용화 작업을 열심히 좀 하고 있는 그쪽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2010년에 저희 로봇 연구소가 세계 최초로 발표했다는 이제 혈관 치료 마이크로 로봇입니다. 이걸 발표해서 상당히 세계적 반응이 괜찮은데요. 이제까지 혈관 마이크로 로봇에 대해서 항상 선반 위에 올려놓고 그냥 언제 나올 것이라는, 저희는 이것을 실제로 현실로 끌어내리는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쪽에 파생된 여러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그림이 그냥 컴퓨터 그래픽스가 아닙니다. 실제로 실험하고 있는 살아있는 돼지의 동맥에다가 마이크로를 집어넣고 조정하는 대로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그런 실시간 그런 로봇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고요. 이 화면은 실험하고 있는 돼지의 실제 영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로봇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모든 분야를 좀씩 투자를 하고 있으나 각 나라의 문화 특성과 사회 특성에 따라서 좀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쪽에서 상당히 제일 발전된 미국 같은 데서는 고부가치 로봇에 상당히 집중해 돼 있죠. 옛날에 산업 로봇이 미국에서 나오는데 지금은 산업 로봇 하지도 않습니다. 별로 부가치 없다고 보기 때문인 모양이죠. 미국에서는 이와 같이 국방 로봇과 수술 로봇을 집중하고, 물론 이제 아이로봇 같이 청소 로봇도 있습니다만은, 그다음 유럽 연합은 전통적으로 헬스케어, 그러니까 인간의 복지 쪽에 많이 그 공감대가 강하죠. 그다음에 산업 로봇이 있고, 일본은 유럽 연합과 같이 산업 로봇의 이제 큰 강자입니다. 그래서 현 시장에서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 일본과 유럽 연합에서 훨씬 그쪽에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IT 강국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IT 베이스드 퍼스널 개인 서비스 로봇을 좀 집중하고, 물론 이제 모든 걸 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이 이제 그런 마이크로 나노 로봇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으나 이제 크게 각 나라마다 특성화되면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 하나의 그런 요약이 되겠습니다. 또 한국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있는 이제 로봇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인데요. 한국이 세계 최고의 로봇 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 밀도는 이 정의가 작업자 10,000명당 로봇이 몇 대가 적용이 되고 있냐 그 얘기인데요. 한국이 한 7, 8년간 꾸준히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상당히 뿌듯합니다. 2위가 일본, 그다음에 독일, 스웨덴이고 아직 중국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아직은 멀었죠. 그래서 한국은 이 슬라이드를 보면은 로봇 분야에서 가장 가장 활용을 잘하고 있는 발전이 잘 된 나라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의 로봇 역사는 1978년도에 자동차 회사에 처음으로 로봇이 적용이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로봇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지금까지 예외 없이 로봇은 성장 엔진, 국가의 성장 엔진으로 계속 투자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지능 로봇 법을, 그러니까 로봇 관련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봇 법규는 무슨 로봇을 위한 무슨 법률이나 윤리가 아니고 로봇 시장을 활성화시킨 그런 관련된 법인데,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각 관련된 부처에서 전부 모여서 5년마다 지능형 로봇의 마스터 플랜을 짜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로봇의 앞으로의 발전은 상당히 밝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에서 구글과 드론 그런 쪽에 이제 급히 새로운 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거기에 맞춰서 빨리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우리 한국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특화된 특화 전략 산업 쪽에도 좀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저희 마이크로 나노 로봇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